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권일용TV의 권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천만 애견인을 대표하고자 하는 고주홍입니다. 오늘 컨셉이 약간 강력 형사의 컨셉으로 나름대로 준비를 한 것 같은데 오늘 좀 격앙될 겁니다. 개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좀 분위기도 좀 화가 좀 나 있는 상태니까. 사건 얘기하다 보면 분노하지요. 분노합니다. CSI 연속 시리즈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한국의 연쇄살인 사건들 또 강력 사건들을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눌 범죄자는 아마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중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유영철이 체포된 시점이 한 2004년경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앞서서 김대두부터 시작해서 지금 지존파 이렇게까지 계속 지금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연쇄살인범 하면 유영철을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유영철이 처음에 잡혔을 때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체포하고 한번 좀 탈주를 시도했었잖아요, 영철이. 그래서 한 열 몇 시간 뒤에 다음 날인가 체포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때 잘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은? 네, 여러분 이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현직에서 프로파일러로 근무하던 초창기 첫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사건에 있었던 에피소드뿐만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을 해서 오늘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고종 선생님은 어떤 경험을 갖고 계시나요?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은 2008년에 개봉된 영화 추격자로 인해서 그게 사건에 대한 모티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영화를 볼 때는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하정우의 역할을 실존적으로 했던 인물이 있을까라고는 섬뜩한 부분을 느꼈죠. 그런데다가 그 당시에는 조금 사회 분위기가 최초 발생했을 때는 2002년 월드컵 끝나고 격앙되게 좀 들떠 있었던 고조된 분위기를 한꺼번에 그냥 딱 가라앉혀버린 그런 사건이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유영철 사건을 모티브로 한 것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추격자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봤느냐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유영철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제 프로파일러 초창기여가지고 제가 사실 이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없어 왔었고, 또 실제 제가 투입이 돼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분석할까를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사건인데, 그만큼 이제 시간 투자도 많았고요.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시간들도 많았고, 거의 2년 정도, 1년 6개월 정도의 사건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힘들었던 사건인데, 체포되고 나서 그것이 영화로 나왔는데 그 영화를 또 봤느냐 그래서, 야, 나는 진짜 이놈 추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그놈의 영화를 또 보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팩트는 뭐냐면, 추격자는 사실 좀 영화화 시킨 내용들입니다.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영화의 작품을 모티브가 되었지 사실 그대로 다큐멘터리처럼 영화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영철 사건을 이제 프로파일러 교육기간이었다고 할까요? 그 시간이 지나고 거의 이제 처음 맡으신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때 초집중 상황이셨을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때 혹시 좀 있었던 얘기들이 있으면, 혹은 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프로파일링 했던 것들이 상당 부분 일치했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잠깐 좀 소개해 주시죠. 당시에 이제 처음 사건이 났을 때는 당연히 노부부가 70대의 노부부가 이 피해를 당하고 나서
개인적인 원한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제 수사가 전개가 됐었죠. 근데 왜냐하면 그 현장을 저도 처음에 갔었는데 사망한 현장, 시체가 놓여져 있는 정말 그 끔찍한 현장을 CSI와 같이 현장에 출동을 했었는데 집안 수색을 해보니까 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일부의 현금들을 집에 보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뒤지는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팀에서는 이게 원한이나 또는 뭐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런 문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두 분이 또 이 한 분은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던 교수님이고 또 집에서 가정주부로 생활을 하셨던 이런 분들이어서 타인들과 그렇게 갈등 관계가 심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차차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소개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유영철 하면 우리가 그 추격자 이거하고 항상 좀 연관이 돼서 좀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사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부부 그 관련 사건이 이제 시작이었죠. 그렇죠. 이게 추격자에서는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저는 지금도 영화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뭐 직업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만 나오는데 초기 범죄는 사실 침입 범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입 범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정호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2003년 9월 24일) 오전 유영철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주택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마치 갈 곳이 정해져 있는 듯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어느 단독주택 앞에 이르자 준비한 쇠무장갑을 꺼내 손에 끼고는 망설임 없이 담장을 넘어 주택의 정원으로 침입했습니다. 침입에 성공하자 그는 잠시 집안의 동태를 살피더니 코팅된 목장갑으로 바꿔 끼고는 잭나이프를 손에 들고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70대의 남편과 60대의 부인 두 사람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을 노리고 들어온 검은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지방에 살고 있던 노부부의 며느리는 오전부터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 시부모님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아버님의 생신이었던 탓에 계속 전화를 드렸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된 며느리는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시부모님을 뵈러 서울 신사동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시각은 밤 10시경. 그런데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간 두 분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층 안방에서 시부모님이 잠옷 차림으로 피를 흘리며 사망해 있었던 겁니다. 70대 아버지는 둔기로 머리를 5차례 공격당해 두개골 골절 및 뇌 손상을 심하게 입은 것이 사인이었고 그 목과 팔에도 칼에 찔린 상처와 골절 상흔이 발견됐습니다. 60대 어머니는 머리에 둔기로 3차례 맞은 흔적이 있었는데 다른 저항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출입문은 다 잠겨 있었고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도 없었으며 현금과 귀금속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강도로 위장하려 했던 여기저기 뒤진 흔적들은 보였습니다. 사망 추정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 대한민국을 공포에 빠뜨렸던 연쇄살인의 서막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어느 주택에서 70대, 60대 노부부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노부부라고 하긴 좀 젊은 나이인데요.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이 첫 번째 범행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2003년 9월입니다. 이때 권 교수님은 이 사건을 발생 보고를 통해 접하고 사건 다음 날 현장에 직접 나가셨다고 하던데요. 네, 이 프로파일링이 한국 경찰에 처음 시작한 것이 2000년 2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 혼자 프로파일링 시작을 해서 2003년에 이제 9월에 유영철 사건이 첫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이때는 제가 같이 일한 팀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팀원은 현직 CSI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당시에 이제 저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같이 이 사건을 분석하는 데 투입이 됐었는데요. 다음날 현장에 직접 나간 게 아니고 이제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가 되면 CSI가 현장을 출동을 하죠. 네.
그때 프로파일러가 같이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일입니까? 그래서 당일날 같이 이제 현장을 나갔는데 시신을 이제 있는 현장에서 제가 보니까 그 옆에 그 이 두 분이 오후에 뭐 식사를 하시려고 아마 준비를 하느라고 마트에서 이렇게 음식 같은 걸 사가지고 이제 그 비닐봉지에 담아서 가져온 것이 그대로 방 안에 놓여 있었고요. 잠옷을 입고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평상복을 입고 계셨어요. 그냥 런닝셔츠에 이런 집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아주 편안하게 입는 옷을 입는 시간. 그래서 이 사건 발생 시간을 물건을 구입한 시간 여러 가지 정황들로 판단을 해가지고 오전 10시에서 정오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사를 시작을 했었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어쨌든 그 프로파일러로서 뭐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팀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제 사건 현장에도 가시고 또 프로파일링 하셔야 되니까 뭐 많은 난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시행착오도 좀 있었을 것 같고 하는데 일단 그렇게 CSI하고 같이 출동을 하시거나 이러면 주로 어떤 부분을 그런 사건 현장에서 주로 뭐 보신다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관찰을 하신다고 할까? 어떻게 주로 하시는지 좀. 네, CSI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단 증거물을 수집하고 또 감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죠. 근데 현장에 출동하면 프로파일러들은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 그다음에 이 침입의 방법, 그리고 공격 도구, 이렇게 해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작업들을 하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공격을 했고 그때 피해자는 어떻게 저항을 했으며 또 범행이 끝난 이후에 어떤 행위들을 했는가. 이것을 본다면 이제 이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 목적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귀금속이나 이런 현금들이 남아 있었는데 전혀 물건을 뒤지는 않은 흔적이 없는 건 아니고 물건을 뒤진 흔적이 있지만 그 물건들을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좀 그 모호한 부분이었었죠. 사실 근데 이 한 건, 지금 발생한 이 첫 번째 사건만 가지고 정말 이제 연쇄살인의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는 사실 없었습니다.